예.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부분이죠. 우리나라 좌파들이 왜 중국하고 친한가? 그 장개석이 아직 일본이 패망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장개석 군대가 그래도 중국 내에서는 좀 더 우월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장개석 정부가 김구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줍니다. 저렇게. 네. 돈을 준다고. 돈을 줬는데 이걸 못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만 대통령이 가져가려고 했는데 못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저기 쭉 그냥 읽으세요. 읽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데 중간쯤에 그냥 조금 읽을게요. 중국 국민당 역시 국공내전이 심화되면서 베이징을 마오쩌둥에게 내주고 수세에 몰리게 됐다가 장제스와 중국 국민당의 내전 패배로 화교 무역을 통한 김구의 정치자금 조달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또한 한국 내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계획도 무산된다. 보이십니까? 미국이 왜 장개석의 중국 진출을 막았는지, 장개석은 중국 땅만을 한 게 아니라 한반도까지 중국의 영향력에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막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원래 연합국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미국, 소련 사이 안 좋고, 뭐 미국, 드골, 프랑스 사이 안 좋고, 처칠, 드골 사이 안 좋고, 뭐 다 사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포츠담 회담 이런 거 할 때는 장개석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연합국의 대표로 있었으니까 장개석 미국 또 사이 안 좋아. 그냥 독일과 일본이랑 공공의 적을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그냥 친구한 것뿐이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랬기 때문에 장개석이야. 그리고 장개석도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좌파. 지금의 우리나라 좌파들이 왜 친중적이냐? 그 뿌리가 상당히 깊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에이, 장개석이는 공산당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화교가 비즈니스 할 때 대만하고만 비즈니스하고 중국이랑 비즈니스 안 합니까? 에? 어차피 중국인이에요. 어차피 중국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공하고도 비즈니스하고 대만하고도 비즈니스해요. 지금 보세요. 명동 가면 안 그래요? 명동에는 화교들이 중공인들 사절합니다. 이렇게 해놔요? 안 하잖아.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 예? 그래서 좌파들은 중국하고의 커넥션이 있었고 화교 무역 해가지고 저렇게 연결돼 있었다고. 예?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 때려잡은 겁니다. 화교를 때려잡은 이유가 뭐냐? 왜 그랬느냐? 결국 이 화교가 민주냐, 민주 세력이냐, 공산주의 세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반도를 공산주의 영향의 중화권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자유중국의 영향의 중화권으로 집어넣을 거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쪽을 선택해도 중국의 영향권에 집어넣으려는 전략이거든. 그러니 미국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장개석 입장에서도 원래 중국이란 나라가 분할되고 괴롭힘을 당한 거는 서양 세력이에요. 청나라 말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경의 52일이라는 영화가 있는 것처럼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일본 등등 여러 나라들이 청나라를 공격했었던 거라고. 일본만 한 게 아니야. 그랬었기 때문에 청나라 말기에 일본이란 중국이란 청나라 땅을 갈기갈기 찢어먹은 것도 서구 열강 플러스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개석이도 초창기에는 당연히 반제국주의, 반서구 열강적인 사람이었지. 나중에 일본이 미국하고 적이 되면서 장개석이 미국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처음부터 친구 아니었잖아. 따라서 일본이 멸망을 하면서 점점 사라져 갔기 때문에 장개석이는 이참에 이 지역을 완전히 우리 아시아 영향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화민족의 영향권으로 집어넣겠다는 생각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을 친중파로 구워 삶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정부가 수립되면은 친중 정권을 생기게 하고 그리고서 간접 통치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지요. 이게
모택통이 됐던 장개석이 됐던 차이점은 없다. 그렇죠? 이런 내용 어디서도 얘기 안 하죠. 응?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내용 어디서도 얘기 안 나오죠. 네? 따라서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도 친북 인사가 있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에 당연히 친중 인사가 있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는 왜 친중 인사가 그렇게 많이 생겼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건 근데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왜? 상해 임시정부 출신 중에는 이승만 정권 때 일한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도 우파의 이름으로 활동을 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원로 정치인들. 상해 임시정부 출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제자라던가 이런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좌건, 우건, 친중적인 성향이 있었어. 단 그러한 친중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냉전시대, 즉 1991년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중적 성향은 친북적 성향을 가졌던 좌파들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 있었지만 91년도 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는 우파들까지도 다 친중화 돼버립니다. 왜? 어차피 교른이 있었어요. 어차피 교른이 있었어. 조은진 의원 할아버지가 만주 출신이라며. 에? 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에? 그렇게 돼 친중화 되는 건 당연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친중적인 성격을 가진 좌우의 정치인들을 중국 공산당이 쉽게 매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우리나라는 좌파가 정권을 잡건 우파가 정권을 잡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친중화되기 아주 쉬운 그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1991년 소비에트 붕괴 이후로 지금까지 약 30년간.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친중화 돼버린 겁니다. 여야가 없는 거예요. 여야가. 여야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어때요? 미국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같은 연합국이었던 장개숙의 중국 진출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미국이 진짜 여러 수로 보는 거예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국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가고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같은 우방구 국가라도 견제해버리고 방해하고 차단도 했어. 놀랍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지 한국의 대통령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자체를 미국에서 보내갖고 대통령을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미파 대통령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에치슨 라인은 그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에치슨 라인은 그어져 있었어요. 결국 그게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략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관계의 상황, 그리고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여기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그러니까 역시 김 박사님 말대로 미국은 개새끼네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는 누가 해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국제관계에 인정이 어디 있어요. 국제관계에서 뭐 형제가 어디 있고 부모 자식이 어디 있어. 같은 편끼리 통수 때리는 건데. 아니 독일하고 싸울 때 미국이 프랑스랑은 안 싸웠어요? 영국이랑 안 싸우고 소련이랑 안 싸우고 독일이랑 싸우면서 내부적으로 엄청 했어요. 그 작전이 뭐냐면 요거예요. 오퍼레이션 선라이즈. 이 작전이 뭔지 아세요? 완전 통수의 작전이지. 여러분 발키리 작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발키리 작전인 게 뭐냐면 독일 내의 군인들이 히틀러를 암살하고 연합국에 항복하는 작전이 발키리 작전이었어요. 영화도 있죠, 발키리. 그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그 영화. 이게 뭐였냐면은 그거 아시죠?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리아는요, 연합국에 속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어요. 그랬는데 전쟁 중간에 무솔리니 반대 세력들이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래놓고 이탈리아 군대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소속이 되면서 히틀러를 제거하는데 군대를 파견해요. 그게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작전이 바로 뭐였느냐? 발퀴리 작전이었어요. 히틀러를 내부적으로 제거를 하고 독일군이 연합국에 항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군대가 소련으로 쳐들어가는 거였어요. 와, 독일도 항복을 하고 그리고서 연합국, 소련을 제외한 연합국, 독일, 이탈리아가 소련을 침공하는 겁니다. 그게 선라이즈 작전이에요.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거야. 봐요, 있잖아. 위키피디아 있잖아. 저 진짜 있었던 작전이에요. 저 작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뒤통수의 연속이니까, 뒤통수의 연속. 그러니까 스탈린이 일본이랑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왜? 언제 연합국의 뒤통수를 때리고서 쳐들어올 수 있는데 일본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 양쪽으로 전선이 갈리면 소련 망하잖아. 사실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 일본 제국도 모르죠? 아마 일본 제국도 뒤통수 쳤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됐었으면. 근데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문구는 없어요. 일본도 미국하고 쇼부를 보고서 소련을 친다라는 거는 없었어. 그러니까 그건 몰라. 하지만 저거는 존재했어요. 근데 그 발키리 작전이 실패하고 히틀러가 안 죽었기 때문에 결국 독일은 뼛속까지 발려서 결국 패전당하고 박살나버리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 제국주의 개소리에 떨지 말라요. 왜? 얘네들끼리도 서로 뒤통수 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래. 쟤네들끼리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맨날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우리는 약한데 뭐 제국주의가 우리를 이용했어요. 억울해. 이런 개소리 떨지 말어. 왜? 쟤네들도 그러니까. 따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통수를 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이승만 대통령 때도 6.25 전쟁이 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 4% GDP 성장시킬 때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물론 월가 주식 뻥튀기 있었지만은 미국이 무기를 연락에 찍어냈습니다, 지금. 저 무기 엄청나게 찍어내서 저 어떻게 할 거야, 미국? 응? 저 미국이 만들어 저 무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님비족이 돼야 된다. 전쟁은 필요하다. 왜? 세계 불황이 왔기 때문에 이 세계 불황을 한 번에 극복하는데 정쟁만큼 좋은 건 없어요. 따라서 전쟁은 필요하다야. 근데 그 전쟁이 우리 땅은 안 된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은 6.25 전쟁 때문에 경제 회복을 한 겁니다. 이 세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얘기했던 전쟁 이코노미, 워 이코노미, 전쟁 경제학 얘기했었죠? 를 또 한 번 돌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가 한반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 남이 나라 전쟁터에서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평화 유지군을 보내고 인도적 차원의 물자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정답 아닐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병신 육갑을 떨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환장을 했지. 근데 미치겠다. 미친놈을 봤나. 전쟁은 어디서고 일어난다. 전쟁은. 왜? 이 불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어. 있으나 우리는 그 끝물자락에 와 있단 말이야. 그 끝자락에. 그래서 일단 한번 싸질러 놓은 똥은 정리하고 가야 돼.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일본 메이지 유신 때 왜 전쟁이 났느냐.
일본은 메이지 혁명 일으켰을 때 대정봉환이라 그래서 이미 도쿠가와 막부가 천황에게 정치 권력을 인계했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 도쿠가는 힘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혁명군이 도쿠가와 막부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가 큐슈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완전히 전쟁에 불바다가면서 일본이 완전히 한번 리셋이 돼버린다고. 왜? 남북전쟁 때 남부군이 썼던 무기들을 미국이 정리할 필요가 있었거든. 남북전쟁 때도 무기 많이 만들었잖아요. 재고 처리해야 됐다고. 그 재고 처리 어디 됐느냐? 메이지 혁명에서 먹었다고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던 전쟁이 일어나죠.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카모토 료마.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암살당했다고 봅니다. 사카모토 료마를 바지 사장으로 해서 가메야마 샤츠를 만들고, 그래서 영국 군함도 집어넣고 무기까지 다 팔았는데 전쟁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국제적 흐름과 역학관계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전쟁을 어디서 일어난다고 늘 강조합니까? 남중국해.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건 남중국해. 네. 남중국해에서 싸우면은 군인들끼리 싸우고 끝납니다. 미군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싸우고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판 아편 전쟁이지. 군인들끼리 태평양에서 쇼부 보고 중국 지면은 그걸로 멘붕 와서 중국 공산당 붕괴되고 중국이 개판 5분 전이 되는 시나리오. 그래서 중국이 분열되는 시나리오. 그게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뭐 좀 더 나간다면 중국이 내전까지 일어난다면 무기 팔아먹으면 되지. 우리도 평화유지군을 만주에다가 주둔시키고 영원히 철수 안 하면 되지. 네? 그런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걸 보면서 미국 개새끼, 영국 개새끼, 소련 개새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들을 보면서 아, 이게 현실이 이런 거구나. 현실이 이런 거구나를 알면서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그러면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평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건 개소리 떨지 말고 빨갱이 좌파들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같은 조그만 약소국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